자, 이번 시간에 이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요 주제하고요. 자, 납부 등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요, 문제가 극단적으로 쉽거나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게 되는데, 또 오늘 전제는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이 거의가 다 세팅이 되셔야지 이 개념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금과라고 하는 개념, 요거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차금과라고 하는 개념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방식,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했었죠.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뺐었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세 번째가 양도비용, 요 세 개를 더해서 얻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갔었죠. 추계결정이라고 해서 자, 매감기,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로 추계결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매감환기라는 형식으로 추계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자, 보십시다. 실거래가 당연히 원칙이 될 텐데 항상 예외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만 기억하십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 바로 양도가액 등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국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외국에는 우리나라 또 법제도가 똑같은지 다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알 수 있다 할지언정, 자, 지금 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본다거나 어떻게 찾아보냐고. 외국에 소득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감정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나라 법제도만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없을 수 있는 게 기준시가라는 개념이 있었죠. 기준시가는 앞에서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자, 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그 다음에 지금 건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뭐 이런 것들이 기준시가로 불렀었고,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 특이했던 것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중포와 거의 같은 개념이었었죠. 이미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켜서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얘기 길어졌는데, 일단은 외국에서 매감기나 매감환기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거 기준시가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시가에 따르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액 계산하면 그 다음 패턴에서 이슈 3에 될 게 필요경비죠. 앞에서 우리가 실거래가에 따른 지금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취득가액,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등을 묶어서, 양도 경비를 묶어서 필요 경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조가 똑같아요. 자, 취득가액, 원칙은 실거래가가 될 테고 예외적으로 시가,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다음에 양도 비용을 더한 금액, 이게 바로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서 지금 이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것이 뭐가 될 것이다? 양도 차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또 하나 따로 우리와 달라지는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외국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될 테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1만 달러다, 2만 달러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때 양도가액, 필요 경비 등을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 보게 되면 재정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면 기준 환율이라고 해서 그 표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를 했다. 그럼 5월 1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5월 1일 날에 뭐를 받자? 바로 자, 수령한
것을 기준해서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자, 지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또는 시가에 따라서 만약에 2만 달러를 지출을 했다. 그럼 지출한 날 현재의 어떻다?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건 뭐 이제 기준 환율이라는 거.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되면 일단 달라지는 포인트를 가셔야 돼. 국내 자산의 양도와 국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서 국내 자산의 양도에서는 매감기, 매감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매감기나 매감환기, 특히 기준시가 이런 것들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잡아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전체 그림을 묻는 식으로 출제가 돼요.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되죠. 차금과에서 원래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등등등 이런 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3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대신 기본 공제라고 하는 거,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을 때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한다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적용한다. 그럼 이제 세율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단계, 과세 표준까지 계산이 되게 되면 세율. 자, 이것은 이제 그냥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이게 기본 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70%를 적용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등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뭐 70%를 적용한다거나 보유기간 몇 년일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표준 기본적인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 그럼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보셔야 돼.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할 때, 자, 기준시가 이런 것은 어떻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있어서 만약에 높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고 전체 그림 이렇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만 어떻다? 이때 지금 거주자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자 183일 이상을 국내에 실제로 거주를 하거나 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전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이지 우리나라에서 돈이 좀 많아서 외국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양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는 거지. 안 하면 뭐 많은 거야. 대신 나중에 다른 법에 따라 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뭐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런 몇몇 재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제 법 위반 혐의로 걸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탈탈 털리게 되는 거지. 하와이에다가 뭘 아파트를 하나 사놨다, 팔았었네, 양도소득세 안 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추징을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외국에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소득세도 소득세지만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해서, 국내 외국환을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미리 신고 등을 해야 되는데, 몰래 돈 빼돌려서, 3케이스 등이 있다.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 범주에서 논의 삼는 것은 바로 구조,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하고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더 달라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단 문제는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등이 다 세팅이 돼 있어야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자 밑에서 첫 번째 박스 지문 4개 있습니다. 보니까 국외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틀렸죠?
2번 5년간이죠. 2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해야 된다 해서 뒤에서 바로 이어서 공부할 건데, 야,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과세 표준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정 신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10년간 주소를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 3번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거주자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뒀을 때만 어떻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자, 지금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해서 이것도 이제 말 어렵게 꽈놨는데 답 아니고요. 자, 묶어서 가겠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요. 국세, 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주소지가 어떻다? 바로 납세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이미 어떻다고요? 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뭐야? 183일 미만 국내에 머무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 6개월이에요. 6개월. 183일 미만. 그러니까 저런 애들 있잖아. 프로야구 선수, 외국 출신의 프로야구 용병들, 이런 분들은 거기 이제 하와이에 있는 뭐 콘도를 팔았든 말든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럼 웃기잖아. 지금 몇 달 와서 배구 선수가 한 3달 와서 한국에서 운동하는데, 그래, 캘리포니아에 있는 뭘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 뭐 신고를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다시 갑시다. 거주자라는 것. 두 번째,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뒀을 때 이때만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3번, 4번은 비거주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얘들은 별로 쟁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멘붕 오는 지문이야. 이게 뭐지? 왜? 가우 이제 중간중간에 거주자에서 183일 이상 국내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외워놨는데 갑자기 비거주자가 나와서 황당한 이제는 케이스. 전혀 중요치 않아요. 자, 일단은 기본 포인트. 자,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 이렇게 전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 교재 119페이지 가서 지문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외자산 양도 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양도 가액은 시가에 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국내 자산의 양도에서는 아까 기준시가 이런 게 있었죠. 매감기, 매감환기 이런 게 있었는데 국외 자산에 있어서는 매감기나 매감환기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 2번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한 경비의 외어 한산은 지출 현재, 자, 지금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한 데서 요걸 답을 뽑았던 적이 있어요. 자, 보니까 지출을 했습니다. 양도, 자, 취득할 때 지출하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 양도 가액 나오겠죠? 자, 수령한 날, 자금을 수령한 날, 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2번 답이 됐고요. 3번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아니라고요. 외국은 부동산이 급등한다고 보지 않는 거야. 그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그 다음에 매감기, 매감환기는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 자, 우리랑 다른 거죠. 외국에 대응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냐고. 그래서 자, 지금 세 가지, 매감기, 매감환기는 국외 자산의 양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두 번째, 장기 보유특별공제. 이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보유기간 오래였을 때 양도소득세 겁나 때려맞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부동산이 급등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등기 제도가 구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등기 양도 자산이 뭐냐 이런 조항 자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보면 관련 기출문제가 3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8년 동안 이 챕터에서 3문제, 5문제가 출제가 돼서 5문제가 출제가 돼서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12년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자, 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괄호 열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국내 주택, 그 다음에 모두 등기된 자산이고 고가 주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때 기준점은 국내 소재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에 몇 채 주택이 있든 없든 간에 국내 한 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약간 어려웠던 문제, 상당히 난이도 있게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니까, 자,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 1세대 1주택 얘기는 국내 소재 주택만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국외 몇 채 주택이 있고 없고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문제 통해서 개념 색하는 거야. 2번, 갑이 국외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자, 국외 주택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이제 옳은 표현 되겠죠. 다시 거주자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뒀을 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여기다 위치를 배치했고요.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제는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국세는 어떻다? 자, 서울에 살든 제주에 살든 자, 경남에 살든 불문하고 무조건 주소지로 납세지. 왜?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로 그 소득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다만 지방세는 어떻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된다. 나중에 이제 지방세에서 취득세 이런 것들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제주도에다가 어떻다고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 자, 4번 질문.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국외주택 양도소득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건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국외주택, 국내 이 사람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국외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외국에다가 양도소득세 같은 걸 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받는다. 이중과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0에서 얼마? 100만 원 빼주겠다. 라고 하는 걸 이걸 세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연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소위 이제 1세대 1주택의 범주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우리 앞에서 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택이 9억 이하라고 전제했을 때, 국내 소재 9억 이하라고 전제했을 때,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 집이 몇 채가 있든 간에 이 사람은 국내에는 몇 채,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요 얘기가 될 테고, 문제 나머지는 소위 이제 국외 자산의 양도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고요. 2번 문제,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번 보니까요. 비과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그 다음에 기준 시가의 산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식 이런 게 쭉 있다고. 답은 일단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는 거죠. 외국에는 기준 시가는 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세 줄, 네 줄 되는 법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를 국외에서는 양도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내용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게 되면 비과세, 양도소득.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지금 이렇게 가십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이런 게 두 가지 정도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올 때 쭉 전체를 얘기하면 파산 선고로 인해서 채무 탕감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앞에서 채무 탕감은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고 전제가 됐었고 대신 파산 선고에 따라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농지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것도 비과세, 1세대 1주택 9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있었는데 그건 별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국내 주소를 두고 5년 동안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집이 없어. 여기 와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외국에 집이 한 채가 있다고. 그럼 이제 그게 의미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9억 이하라고 전제했을 때 그거 팔았을 때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다시 어떤 분이 국내에 전세를 살아 5년 이상 전세를 살면서 자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외국의 부동산을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때도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단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자 9억 이하 국내 소재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양도소득에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외국에 있는 주택이 공업자 1세대 1주택이고 9억 이하가 되면 당연히 논리 필연적으로 다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규정은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다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비과세면 외국도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전제하면 당연히 다 비과세를 해줘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실거래가. 아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뭐가 있죠? 이제 시가 이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실거래가 있었고요. 국내 자산의 양도에서는 매감기, 매감환기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추계 결정이 존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 국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 갈 때 자 실거래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시가의 문제로 넘어가지 매감기 등은 다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답이 일단 3번이 되는 거예요. 기준 시가는 걔는 외국인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어떻다? 당연히 외국 자산,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감 잡히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 이렇게 갔었죠?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뺀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 부르는데 아까 우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그런 거 있었죠? 자 그거 뭐지? 매형이 처남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어떻다? 자, 지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지들 뜻대로 세금을 깎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세금을 깎으려고 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자, 그 실제 내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동등하게 적용을 한다. 국내 자산이든 국외 자산이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어떻다? 세액 계산할 때 동등하게 적용한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 금액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부분이고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 이래 갔었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뺀다? 자, 지금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 이렇게 갔었다고.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얘도 아까 게다가 똑같이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 공제 250 뺀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당연히 어떻다? 자, 대금을 청산하는 날을 양도하는 또는 취득한 시기로 본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등기 접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여지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계산할 때 당연히 대금을 청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이런 것들 당연히 적용할 것이다.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왜? 전체 그림을 다 물어봤던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했고, 3번 문제,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엑스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1번, 갑이 엑스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자,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주소 두고 있는 사람. 2번, 갑이 국외에서 외야를 차입해서 엑스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을 인해서 외야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일단 전혀 모를 얘기고요. 환차익 얘기는 일단 나중에 보시겠고. 3번, 엑스토지 양도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를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자, 취득가액하고 그다음에 양도가액 모두 실거래가. 다만 없으면 시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었고. 4번, 엑스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그걸 공제 적용한다. 금방 쉽잖아. 이건 틀렸잖아. 틀렸죠? 답 4번 간단하고요. 5번, 엑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다. 쉽죠?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 일단은 지금 공부를 계속 같은 걸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데 2번 같은 지문이 거의 멘붕이 오는 거야. 시험 보실 때. 환차액이 나와 있잖아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아까 양도 차익에다가 한화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환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환율 변동이 심해서 환차익이 발생했다. 그 부분은 최소한 어떻다? 양도소득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에서 제외하게 된 이런 논리 구조인데 시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상한 지문이 튀어나온다고 배제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보실 때 지문 1개 내지 2개는 막힌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한 부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대신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세팅이 다 되게 되면 이거 세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이제 마지막 주제 검토해 볼까요?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죠. 보통 징수라는 것이 되게 될 테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은 소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나중에 등록면허세, 그 외 경우에 따라 종부세도 신고 납부 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리켜서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점점점 해서 보신각 타종할 때 사람들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칠 게 아니야. 그동안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라는 것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해서 1월 5일 날 양도해서 이때 양도소득을 돈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납세 의무는 언제?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점점점 그때 끝나야 어떻다?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월 5일 날 거래한 사람한테 자 12월 31일 날 납세 의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납세 의무 성립한 다음에 돈을 내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때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세금 못 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사이에 이 받은 돈, 양도 차익이나 이런 금액을 갖고 딴 데 써버릴 수도 있고 또 딴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등등등 해서 세금 못 내는 경우 부지기수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금 이제 돈 따끈따끈하게 통장에 오갈 때 그때 바로 삥을 뜯어내기 위해서 납세 의무는 1월 5일 날 거래가 돼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납세 의무 자체는 언제?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지만 미리 세금은 받아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정신고납부에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어떻다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 이 양도소득세 납세 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때 양도소득세 납부할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가버리면 1년 이상 기간 텀이 길어지고 등등등 문제가 터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미리 알아서 다 예정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라.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예정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이렇게 되게 될 것이고 예정 신고 의무부터 볼까요? 자, 신고와 납부가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만약에 가볼까요? 1월 15일 날 양도 차익이 양도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1월 말일부터 얼마 보니까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3월 31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어떻다? 바로 예정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괄호 열고 예외 있는데 그건 아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출제 안 돼요. 왜? 지금 신고 납부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하게 죽기 살고 낼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질문들이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예정 신고 바로 그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가 뭡니까? 주소지가 되는 거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아예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그때도 다 당연히 예정 신고할 의무는 있게 됩니다. 왜?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되잖아. 나 손해봤으니까 신고 안 할래. 이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난리죠. 이제 실무하고 그다음에 실무하고 저런 게 문제가 돼요. 법하고. 예를 들어서 가보십시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 국내 소득 9억 이하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비과세 대상 납부할 의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아니,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비과세 대상. 그럼 분석해 보십시다. 양도했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에 뭐가 들어가요? 주택 들어가죠? 그냥 법정 그대로 가는 거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실제 안 내도 되는 분도 어떻다? 법적으로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다. 그다음 또 양도 차익이 없다. 이거 경우도 세금 안 낸다고 그래도 어떻다? 예정 신고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돼. 법에서는 예정 신고를 하라고 돼 있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가산세라는 걸 때려맞게 돼요. 다시 논리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예정 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한다고 그러면 가산세라는 걸 때려맞는다고. 무신고 가산세라서 100분의 20을 보통 때려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이 사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20%의 가산세를 때려맞게 돼. 근데 그 20%의 가산세가 뭐냐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은 가산세 20% 때려봤자 그래봤자 0원이야.
그래봤자 영원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법에서 시험을 보실 때는 뭐라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건 신고를 안 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이걸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대상 주택이 양도소득이다 라고 하면 신고를 안 해도 어떻다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전에 어떤 분 중개업 하시는 분이 수업을 듣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뒤져버리는 거야. 골치가 아픈 거야. 수업 시간에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던 양도 차순위 발생했던 차익이 없던 간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중개업소에서 보니까 신고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좀 찜찜한 거야. 이거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 고객한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나? 불안해갖고 세무사한테 또 전화를 했어.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세무사는 뭐라고 그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한 거지.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해. 실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또 신고를 하래. 이게 헷갈리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 세무사한테 알아보고 하니까 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그랬죠. 다시 봐봐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양도일에 속한 자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어떻다? 자,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 다만 안 했다 한들 현실적으로 어떻다? 어려움은 없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신고와 무관하게.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자산 등을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뒤에서 공부할 텐데 100분의 20이라는 어마무시한 세율을 때려맞는데 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할 세계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자, 예정 신고, 납부 볼까요? 자, 신고했죠. 근데 사실은 그때 같이 뭐 해야 돼? 납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돈까지 다 내는 거야. 자, 그래서 납부. 자,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세액을 나머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어떻다?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도 하고 어떻다? 납부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예정 신고 납부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단 어떻다?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일단은 기본 전제가 1,000만 원 초과가 됐을 때 분납이 가능하고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냐. 만약에 1,8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1,800을 내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지금 당장 내야 되고 나머지 800은 얼마?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근데 만약 납부할 세액이 2,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얼마? 1,300 내고 그 다음에 2개월에 얼마? 1,300 내는 식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바로 50%까지를 뭘 할 수 있다? 바로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분할납부가 나중에 재산세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바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산세 가볼까요? 자산등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뒤에서 총론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하고 모두 해라 납부.
납부도 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이때 분납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나 물납이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에 물납제도가 있다가 폐지가 됐어요. 양도소득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어떻게 부동산을 대신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부르는데 현행법에서는 물납제도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는 뭐가 되겠어요? 분납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럼 1월 15일 날 양도했으면 1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 3월 31일까지 어떻다? 예정 신고, 그리고 어떻다?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때 분납도 가능하다. 그리고 예정 신고와 관련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양도 차손 등이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신고할 의무는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문제는 거의 다 끝나요. 기본적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한 번 양도하고 또 양도하고 또 양도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나중에 납부할 세액을 좀 적게 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걸로 기본 얘기 끝나.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확정신고 납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가볼까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밑줄 그을 거 없어요. 설명만 들리는 거야. 5월 31일까지 다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다 당연히 확정 신고해야 된다. 별 의미 없어요? 만약에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다?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2개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뭐 징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다 확정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이제 아까 예정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을 때려서 확정 신고할 때 그 금액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어려운 게 합산 신고. 자, 하나 보고 버릴 거야. 이 문제가 이 구했던 건 말도 못하게 어렵게 나왔어. 당해연도에 노진 세율의 적용 대상의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어떤 자산의 특성상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누진 대상 두 번, 세 번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누진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회 이상 신고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정 신고 한 번 했습니다. 전년도에 두 번째 예정 신고를 했어. 그러면 원래 이걸로 예정 신고가 납부까지 했으면 그거 퉁쳐서 끝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일정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뭐라고요? 이걸 합산을 해야 될 그런 사안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때 예정 신고 납부한 건 별개의 문제로 세금 더 내야 되거든요. 자, 2회 이상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자, 지금 보게 되면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양도소득세, 2,000만 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원래대로 요거는 끝나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세법 중에 다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합쳐서 계산해야 되고 또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 두 개를 합치면은 2,1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뭘 해야 된다? 확정 신고다. 100만 원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딱 한 번 나왔어요. 어차피 몰라. 이런 것들은 이슈가 안 돼. 그래서 쉽게 가십시다. 자, 100% 소화할 수 없고 일단은 몇 개라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예정 신고했을 때 어떻다?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요걸 가지고 특례 조항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확정 신고했으면 납부도 해야 되죠. 5월 31일까지 다음에. 그래서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 그다음에 세액 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 신고 기간까지 세무서 등에게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슈, 분할 납부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정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정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정신고를 안 했다고, 납부도 안 했다고, 또는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했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다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야. 납부월세기 1,000만 원 초과한다 라고 하게 되면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다 분납할 수 있다.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납부월세기 얼마? 2분의 1까지 50%까지 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할 때도 분납 가능하고요. 확정신고할 때도 다 분납은 가능하다. 내용은 간단해요.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끝났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자 122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와우 얘는 보시다시피 더럽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의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 자, 기본적으로 보니까 통계를 보면은 2년에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에서 교재 122페이지. 자, 1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면은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틀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방세, 자,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자,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고 국세는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어떻다?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2번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럼 2016년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자, 그럼 보면은 3월 31일이 말일이죠? 그러면 5월 31일까지 어떻다? 예정신고 해야 된다 해서 2번 틀리게 뽑았고요. 3번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이 아니야. 그 달의 말일이야. 분기는 뭐야? 1년을 4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마지막 날, 1월 1일에 속한 분기의 말일은 3월 30일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달의 말일. 그 다음에 4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6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월세기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납부월세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는 없다 해서 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아무 때 분할 납부 1,000만 원 초과 맡아 분납할 수 있다. 7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월세액이 2,000만 원의 경우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1,000만 원 초과죠? 그리고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일단 분납할 수 있고 자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 놓게 되면 2,000만 원 이자 초과하게 되면 납부월세액의 100분의 50 2,000만 원 이하 되면 이때 납부월세액의 자,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딱 2,000만 원 이렇게 나왔고 하여튼 분납은 가능하고요. 8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만 적용돼. 틀렸죠? 공부한 바에 따르면 각각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답이 안 되네요. 분할신고는 분납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123페이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표준이 없을 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요? 확정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고 과소표준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예정신고 무조건 해야 되고 확정신고는 딱 하나 제외하고 예정신고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다 확정신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 2번 당해 연도에 누진 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주 어려웠던 답이었어요. 말도 못하게 원래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다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진세 이게 누진세가 키워드가 돼요. 누진세 하면 어떻다?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왜? 기존에 냈던 세금으로 총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다? 세금을 내야 된다. 누진세는 어떻다? 무조건 확정신고. 이렇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3번.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죠?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지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까지. 4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이면 600만 원만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표. 그 다음에 이제 5번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할 때 틀렸습니다. 물납 못해요? 물납 못한다고요? 6번 물납은 7번 물납 나와 있죠?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이 지문은 5번, 6번, 7번 얘기는 다 의미가 없는 게 물납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때가 어떤 해냐면 이 문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 해에 물납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물납이 폐지됐다는 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식의 과거 법조문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물납은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겠고 일단 지금 이제 답 뽑는 걸 주로 보실까요? 자, 지금 거의 답은 확정신고파 돼서 답을 구성을 하고 있네요. 대신 앞쪽에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게 예정신고할 때도 당연히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 흔들어주면서 종극적으로는 확정신고에서 답을 뽑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정신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 이걸 답을 뽑냐면 우리가 법조문 구조상 예정신고가 먼저 법에 나오겠어요? 확정신고가 먼저 나오겠어요? 예정신고가 먼저 나오겠지. 예정신고 다 공부하고 아직까지 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그 사람이 뭘 공부해? 확정신고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뒤쪽에 있는 걸 다 뽑는다고. 다만 계속 문제 지문을 구성할 때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갑시다. 자, 확정신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딱 하나 뭘 제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를 제하고 누진세 운운하면 어떻다? 또 확정신고 해야 된다. 그리고 분납. 자, 예정신고할 때도 분납할 수 있고 확정신고할 때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물납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개념 보셨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26개 10번 문제 볼까요? 자, 보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 날 토지를 양도했고 5월 15일 날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납부할 양도세액이 1,500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2015년 7월 31일까지 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맞나요? 보니까 5월 31일이 말일이고 그날로부터 2개월 7월 31일까지 어떻다? 예정신고 해야 되죠. 2번 질문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아까 예정신고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자, 바로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가 되게 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3번 구조요. 자, 예정신고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해서 1,0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죠. 그래서 1,500이니까 당연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딱 하나의 소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확정신고의 문제가 터지지만은 얘는 뭐라고요? 바로 그래서 문제 안 되고 5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100분의 50의 범주에서 바로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해서 답은 이제 2번 가지고 구성을 했었네. 그래서 이 정도고 2번 문제는 별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27회 때 문제인데 지방소득세 문제라서 우리 시험 범주와는 사실 별 관련이 없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우선 양도소득세 여기까지 끊어서 가겠습니다.